네, 오늘 그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복합 변수의 정점, 하반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세 분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그리고 그 지정학적 그런 요인들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세 개 주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께 묻고 명쾌한 답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대외 여건이 매우 그 엄중한 상황이고, 특히 우리 경제가 그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래서 우선 주원 현대경제원 실장님께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이 대외 환경 속에서도 또 특히 그 네 차례 금리가 인하됐는데 성장을 지원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이라든가 환율 리스크 이런 건 좀 키운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의 적정 속도 또는 균형 있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네, 상충되는 이슈죠. 경기를 부양하려면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 시장이 좀 뭐랄까 버블이 생길 가능성. 첫 번째는 이제 환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환율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변수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였는데, 그게 언제부턴가는 이제 연준이 금리 결정, 그 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환율이 반응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는 금리 격차로 반응을 하진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리고 연준이 계속 동결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외환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금리도 빨리 내리고 이제 추경도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정부가 바라는 거는 그 풀려난 유동성이 좀 실물 경제를 띄우는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돈을 풀면서 거기다 꼬리표를 달 수는 없거든요. 예, 딴 데 쓰지 마라.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시장 구조의 특성상 일부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랠리를 보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7월에 이제 3단계 DSR을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좀 대출을 땡겨 받으려는 이제 그런 수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과연 이제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시키면서 금리를 내려가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고요. 부동산 시장을 잡을 거냐 아니면 경기를 띄울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하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말고 다른 어떤 수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정부가 대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전 정부도 그렇고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규제라면 2금융, 3금융으로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인 제도적인 규제로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지금 더 시급한 거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를 위한 금리 인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자산 시장들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제 우리 주식 시장 굉장히 활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영향, 그 파급 경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자산 시장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금을 빌렸을 때 이자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과연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호황을 보이는 건가?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주된 힘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쪽의 그 주식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주된 힘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가치, AI라든가 이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보다는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른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 3, 4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해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평가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경제가 망가지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서너 달 동안. 그런데 최근에 한국은행도 좀 전향적으로 돌아섰고 추경도 1, 2차 합하면 뭐 한 35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과거보다는 좀 개선되겠구나.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리보다는 이제는 기업의 펀더멘탈, 국가 경제의 펀더멘탈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플러스 요인을 받는다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미국의 S&P 500이나 우리나라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이슈가 부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적인 여건은 좋아졌지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규철 KDI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 아까 발표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우리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은 계속 하락 추세가 있고 이건 뭐 고령화 기조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데다가 또 생산성 부분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AI라든가 이런 기술 혁신으로 좀 뭔가 했었던 그런 과거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글로벌 경제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장기간 성장에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는가 보면 사실 주요국 중에 미국이 뭐 유일합니다.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 등도 이제 미국을 많이 이렇게 좀 따라잡으면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 미국이 뭐 적어도 지금은 좀 혼란스럽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 동력이 있었던 게 무엇일까를 보면 저는 미국이 상당한 유연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도 있을 텐데요. 아까 권영대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AI 역량 이런 거 보면 미국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도 낮고 좀 규제도 낮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경이 변하고 AI 기술이 새로 도입되는 이런 환경 변화의 시점에서는 그런 유연성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국가에 또 인재들도 사실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미국이 그만큼 장기간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얘기를 해주셨고 또 AI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이어서 권영대 원장님께 질문을 이어서 드리면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에 보면 미국이 굉장히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건지 아니면 중국이 이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재풀도 굉장히 높고 규제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없고
그리고 기업들 자체가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좋은 기업들이 다 미국에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에도 미국이 유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국이 향후에도 AI 영역에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많이 훈련이 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이거는 최초에 누가 먼저 선점을 해서 더 오랫동안 훈련을 했느냐 이거에 의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또 랭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면 한국말로 묻는 거와 영어로 묻는 거 사이에 이 답변의 퀄리티가 되게 많이 다른데요. 그런 측면에서 랭귀지 측면에서도 미국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미국이 AI 영역에서의 경쟁력은 유지할 거다. 근데 단 하나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반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미국의 혁신을 누가 만드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민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앨런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실리콘밸리의 되게 유명한 테크 기업들의 대부분의 CEO는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인재들이 미국으로 지금까지는 아주 손쉽게 몰려갔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될 거냐? 요거에 대한 좀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이 유리할 것 같다. 그럼 그 반이민 정책은 그런데 그럼 오히려 그 자본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 AI를 다루는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AI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아직 이제 저희가 인수위가 없이 이제 정부가 탄생했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세부적인 정책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AI는 여러 가지 생태계 같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인 뭐 데이터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칩이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돌리기 위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뭐 칩,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면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러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데 이 두 개 사이가 이 두 개를 모두 다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대체로 하드웨어적인 거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서 국가 단위에서의 생태계를 형성시킬 거냐.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뭐 계속해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해외에 의존해야 되고 외국에 의존해야 되게 되면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형태의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성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그 정규철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미국이 아까 유일한 그런 그 사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에 성공한 게 지금 그 권 원장님이 얘기한 거에도 보면 그간에 미국이 혁신할 수 있는 거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이었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민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또 뭐 고령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그런 좀 우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한계가 있다. 많이 완화적으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 이런 그 정치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구조 개혁을 하고 또 효율적 자원 배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얘기한 이런 그 AI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거 재정을 좀 늘려야 되는지 단기적으로는 아니면 뭐 좀 재정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그 유지하기가 상당히 뭐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마 성장세가 둔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성장세를 어떻게 그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규제가 될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많았지만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것이 아마 이해 당사자들의 그 갈등을 좀 해소하기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제 발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제 좀 재정을 좀 더 포커스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좀 써야 될 때 너무 많습니다. 뭐 AI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되면 뭐 복지 지출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 재정이라는 것은 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럼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지출할 것인지,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그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저출생 고령화로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는데, 이러면 이제 지출 그 소요가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령 인구가 줄면 이제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그 지출을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지금 그 한국에서는 이제 내국세 한 20% 정도를 이제 지방 교육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경직적인 부분을 뭐 해소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복지 지출이 많이 늘 텐데, 이것도 이제 환경이 변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노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그런 그 복지 혜택을 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좀 젊은 노인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인 연령 같은 부분도 일부 좀 뭐 완만하게 좀 상승시켜 간다면 그쪽에서 좀 재정을 아껴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아낀 재정을 아까 말씀하셨던 좀 경제 성장을 돕는 뭐 AI라든지 뭐 다른 또 뭐 복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아마 많은 부분이 또 뭐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원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금리 격차의 요인은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한국 그 국내 내수 기업들이나 또는 뭐 수출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일부 몇몇 분야, 뭐 예를 들어 방산이라든가 이런 데 외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자금 조달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특히 뭐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따른 그런 리스크는 또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 자금 조달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관리를 하고 전략을 좀 세워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산시장의 방향성에 관한 걸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우리 자금 조달을 이제 특히 이제 외화까지 같이 엮이면은 뭐 상식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환율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전제는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간다.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도 환율도 점차 원화 강세, 즉 환율이 내려간다. 이런 전제라면 일단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대금을 빨리 땡겨서 환전을 해버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지금하고 만약에 올해 연말을 비교해 봤을 때 시중금리가 과연 1%포인트나 격차가 날까? 그렇게까지도 안 날 거거든요. 근데 환율은 지금 오늘 1380원인데 이게 1360원, 20원만 떨어져도 벌써 1%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차액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출 기업들은 대응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익 기업, 내수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조달할 때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금리를 뭐 내려간다. 요건 나중에 환율이 만약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수익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최대한 늦게, 예, 그죠? 지금은 뭐 1380원으로 하지만은 이제 수익 기업은 반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1380원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 연말에 만약에 1200원이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럼 12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살 때. 다만 이제 최대한 늦게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민간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한데,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달러화 표시, 예를 들어 이럴 경우는 금리는 딱 보면은 채권을 가능하면 달러 표시 채권은 늦게 채권을 발행하는 게 낫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근데 환율은 좀 얘기가 틀리죠. 예. 사실은
그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그거를 바깥에다 팔고 그 돈을 받아서 국내 원화로 환전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것 같고 제가 뭐 이런 그 채권 시장 뭐 외환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외화 표시 채권은 좀 그 해당 기업에서 신중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이렇게 쭉 설명드린 게 금리가 떨어진다. 환율이 떨어진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금융시장에서 거의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근데 환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뭐 극단적으로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 갑자기 그린란드를 쳐버린다? 그러면 환율 급등할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히려 이자보다는 더 이 채권 채무 관계 환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해당 기업이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 환율은 원래 랜덤 웍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오늘 그 주원 실장님께서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유용한 기업들한테 유용한 정보, 예를 들어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빨리 환전을 하고 수입 기업은 좀 늦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해칭 같은 것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권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금 분쟁이나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아까 발표하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재편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럼 한국 기업의 공급망 전략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이런 데는 역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공급망 전략에 있어서는 일단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이랑 또는 전략이랑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조금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든 용어고 뭐 사실은 이제 그 재작년서부터 쓰는 용어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리쇼링이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리쇼링은 뭐냐면 이제 외국에 가져나갔었던 이제 제조 기반을 다시 본인들의 나라로 가져온다라는 개념인데 사실 한국은 리쇼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이게 유턴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리쇼링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자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내수 시장도 큽니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크니까 리쇼링을 해서 여기에서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리쇼링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내수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리쇼링이라는 개념이 없이 미국을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가는 유럽 시장으로 가고 미국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용어를 마켓 쇼링이라고 부르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마켓 쇼링을 통한 시장 내에서의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사실은 제조 인프라를 다시 미국에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일정 부분은 그 노력은 되게 성공을 거두고 있기도 한데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 인프라 가져오라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이핑 샵이요. 파이프가 없습니다. 공장을 지을. 파이프 공장이 없어서 파이프 샵을 만들었더니 문제가 철강이 없어요. 철강 산업이 오랫동안 죽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단계는 뭐냐면 그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공장부터 만들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이 제조 인프라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 말씀드렸던 마켓 쇼링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이 됐던 기업 입장에서 보던 좀 안정화되는 데는 한참 걸릴 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결론적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미국의 원자재를 중국의 원자재를 100%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중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원자재를 적게 쓰는 기술을 만들든지 또는 뭐 지금 계속해서 AI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AI나 디지털라이제이션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로의 변화. 그래서 완전히 그쪽에 가지 않더라도 조금 캐퍼서티의 유연한 변화가 가능한 형태로 제조 기술 인프라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켓 쇼어링이라는 거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리쇼어링은 뭐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특히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이나 또 투자를 좀 더 다변화 시켜야 된다. 이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 정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뭐 우리 내수 부진, 수출 정체 이런 그런 이중고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재정 통화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지만 특히나 지금 얘기하신 우리 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수출 투자의 글로벌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수출이나 이런 해외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얘기가 되지만 내수를 하는 기업들 또는 이제 우리 내수가 있는 우리 국민들,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도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정책 방향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왜 들어오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제 국내의 그 기업 환경이 뭐 좋지 않다는 뭐 얘기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만큼 아까 미국하고도 비교해 주셨는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조금 더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이제 경기를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두 개가 조금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재정 정책은 주로 이제 내수를 부양하는 그런 내수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정책이 된다면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내수랑 수출 그 모든 기업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지금 대외적으로 수출이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 그런 반면에 내수는 또 일부 또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수를 부양시키는 재정보다는 좀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경제 환경에 좀 바람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은 이게 좀 경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산이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도 좀 복잡합니다. 그에 반해서 통화 정책은 1년에 한 8번 이렇게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 게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 우리 조원 실장님 혹시 있으시면. 네. 지금 뭐 대외 여건만 놓고 보면 제가 발표한 세상이 꼭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 25년 정도 있었지만 뭐 별의별 사건을 다 겪었지만 버텨냈더라고요, 한국 경제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특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거라면서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방향인 건 분명하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좀 힘을 내서 한국 경제를 같이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병주고 약주는 느낌인데요. 정기철 시장님. 예, 저도 뭐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좀 어렵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려운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그런 구조적 개혁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현대 원장님. 네. 주원 실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시 한번 드리면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이 모든 여건들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에서의 성장, 기존 시장에서의 성장은 사실은 기대하기 어렵고 역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주경제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산업을 꼭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그리고 기업인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합 변수의 정점, 하반기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 포럼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작지만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신 세 분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오늘 이용해서 정책이나 기업 이런 데에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